아프면 대부분 병원부터 찾는다. 괜히 참았다가 병을 더 키우는 건 아닌지 염려스럽기도 하고 또는 아이를 괜히 고생시키는 건 아닌가 미안한 마음까지 든다. 의사의 말을 잘 듣는 이로서 이 책머리의 내용은 좀 충격적이기도 했다. 지식이 없는 이로서 의사의 말을 100% 신뢰하고 따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좀 걱정이 앞선다. 기준을 잘 세워 적정 수준으로 잘 조절하면 좀 더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합니다. 왜 의사들은 말해주지 않을까? 나는 이 책 전반에 걸쳐 식습관을 통한 치료 방법을 다루기 위해 잘 알려진 연구 결과에 특히 집중했다. 과학적 연구는 보통 입증되지 않은 관찰로부터 시작된다. 그 후 소규모 연구가 시작되고 나아가 보다 통제된 환경에서 진행하는 큰 연구로 이어진다. 물론 필요에 따라 관찰과 초기 단계의 연구 결과에서도 중요한 단서를 얻기도 한다. 하지만 효과적인 연구일수록 음식과 통증의 관계에 보다 명확한 확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연구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용한 학술 논문은 출처를 밝힘으로써 독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치료법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만난 의사들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모르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른다. 통증 치료에 있어 많은 의사들은 제한된 범위에서만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다.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과 치료 방법을 다룬 뛰어난 연구 결과들은 의대 도서관에 방치되어 먼지만 쌓이기 십상이다. 어느 의학 저널에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작은 정보가 실린다고 해도 그걸 찾아서 읽는 의사는 소수에 불과하다. 아무리 양심 있는 의사라 할지라도 매월 쏟아지는 수천 건의 연구 중에서 몇 개만 겨우 소화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가 간절히 찾고 있는 바로 그 치료법이 그 무수한 연구의 틈바구니에 숨어 있다고 해도 말이다.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연구 중에서 극히 소수만이 유명 학술지에 게재될 기회를 얻는다.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 연구 결과라 해도 묻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연구가 신약에 관한 것이라면 사정은 달라진다. 제약회사는 홍보회사를 이용해서 최대한 많은 의료기관에 연구 결과를 뿌리고 학술지 곳곳에 신약 제품의 우수성을 알린다. 또한 학술 대회를 열고 연사들을 초청해 신약의 효과를 자랑한다. 제약회사로서는 신약이 가져다 줄 수백억 달러의 이익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하면 바쁜 의사들의 관심을 자신들이 개발한 신약에 집중시킬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편두통을 유발하는 음식을 그만 먹는다고 해도 돈을 버는 회사는 없다. 내가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꿔 동맥의 혈액순환을 개선한다고 해서 의료기기 제조사가 이익을 보는 것은 한 푼도 없다. 제약회사는 환자가 천연 항염증제 식품이 아닌 약을 복용해야 돈을 번다. 아무리 우수한 연구 결과라 해도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으면 의사들은 알 방법이 없다. 암, 관절염, 편두통, 생리통 환자들이 의사에게 어떤 음식을 먹어야 몸이 좋아지느냐? 고 아무리 물은들 명쾌한 대답을 들을 수 없다. 의사들이 정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거대 자본주의 논리 때문에 보다 건강한 삶을 가져올 치료법의 발전이 늦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의학계의 미래를 낙관할 이유는 충분히 있다. 적절한 영양소 섭취를 치료와 병행하는 의사가 늘어나고 있고 그 효과성을 입증하는 과학적 연구 결과도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 관련 유명 학술지에서는 편두통과 식품 감수성 사이의 연관성을 밝히고 있다. 류마티스 저널은 음식이 관절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1년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의학학술지 란셋은 요통과 심장질환에 대한 식품의 새로운 관점을, 미국 의학협회 저널은 방광염에 크랜베리 주스를 섭취하는 간단한 치료법을 다루고 있다. 건강에 관한 한 우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려고 한다.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주로 이 방법에 해당하는데 우리 몸의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 혈구 등의 조직이 제 역할을 하려면 적절한 영양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을 복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도 있다. 예를 들어 궤양은 박테리아 감염으로 발병하는데 그럴 때는 2주 동안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다. 이 책에서 약으로 궤양을 치료하는 방법도 다루고 있다. 궤양 예방에는 효과적이나 그동안 섭취하지 못하고 있던 음식은 치료 후에 먹으면 된다. 이 책에 소개한 정보를 활용할 때는 의사와 상의해 실행하기 바란다. 먼저 통증이 있다면 의사의 진단을 받는 것이 우선이다. 여러분이 어떤 치료법을 선택하건 그와 상관없이 의사는 가능한 모든 치료법을 설명해주고 경과를 지켜보며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증상의 추이를 보며 치료에 반영할 것이다. 그렇다고 본인의 건강에 대해 스스로 내린 진단을 버리면서까지 의사의 의견을 무조건 따르라는 것은 아니다. 단지 나에게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이 무엇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필요에 따라 여러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다. 의대 재학 당시 나는 허리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전에 진행하는 검사가 달갑지 않았다. 그때는 디스크를 절제해야 하는, 즉 수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다. 내가 신경이 쓰였던 것은 수술을 받은 후에도 환자들의 통증이 그 전과 비슷하거나 심지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이었다. 어떤 환자들은 몇 주 혹은 몇 달이 지난 후 다양한 합병증을 안고 돌아와 재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런 문제를 인식한 의사는 나만이 아니었다. 물론 디스크가 탈출되면 반드시 수술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허리 수술과 관련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시사점이 있다는 것은 유념할 만하다. 첫 번째는 환자의 상당수가 수술 후 통증이 줄어들지 않았다. 의학 저널에 기재된 허리 수술 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신경 손상을 막기 위해 수술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수술이 필요 없고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한다. 두 번째는 허리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한 엑스레이, CT, MRI 촬영 결과를 연구해 보니 약 20%는 디스크가 돌출되어 있거나 다른 이상이 감지됐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손상된 디스크가 스스로 나아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디스크 내부 조직이 밖으로 빠져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 11개 국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허리 수술을 결정하는 것은 수술이 얼마나 필요한지 여부가 아니었다. 허리 수술은 국민 1인당 공급되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 수에 좌우됐다. 미국은 그 숫자가 상위권에 머물러 있었다. 예외인 국가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스웨덴이었다. 의사 수는 많았지만 다른 점은 스웨덴 의사는 수술 한 건당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40에서 48시간에 해당하는 업무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았다. 미국의 경우 지난 1979년부터 1990년 사이에 허리 수술은 5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척추관 협착증 수술은 400%나 늘었다. 그 이후부터 수술보다는 다른 방법을 이용한 치료에 눈을 돌리는 의사가 늘었고 신경 통증이 만성이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 한해 수술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 허리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의사에게 상담하라. 진단을 잘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부분의 요통은 시간이 가면 나아지지만 빠른 치료가 필요한 염증이나 암처럼 심각한 병이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신경계통에 처음으로 통증이 느껴졌을 때, 통증이 심각하고 급성으로 진전될 때도 곧바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 요실금이 있거나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다. 특히 어린아이가 허리가 아프다고 할 경우에는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한다. 동맥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는 식단과 생활 습관을 가져라. 저지방, 채식 위주의 식사와 함께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며 금연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습관은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만 특히 요통 환자에게 좋다. 채식을 하면 동맥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줄 뿐만 아니라 뼈에 필요한 칼슘량을 건강하게 유지해준다. 음식을 먹을 때 나트륨 섭취를 최소화하라. 일반인의 경우 하루 1에서 2g의 나트륨이면 충분하다. 하루 2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경우에는
카페인이 없는 커피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칼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의사의 조언에 따라 규칙적인 운동을 하라. 운동을 하면 허리 통증이 줄고 긴장된 등 근육이 이완되며 동맥의 노폐물을 제거하여 뼈를 보호할 수 있다. 누워서 쉬는 습관은 허리 통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루에 50에서 150mg의 비타민 B6와 1에서 2g의 생강가루를 섭취하면 허리 통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 5-하이드록시트립토판은 아직 실험 단계이므로 의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 허리 수술을 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먼저 다른 치료법을 충분히 검토해 보자. 하지만 신경 손상과 같이 수술이 필요할 경우도 있다. 의사가 건강 상태를 잘 살펴서 진단해 줄 것이다. 척추지압 치료도 도움이 된다. 한때 주류 의학계로부터 외면을 받기도 했지만 요통 환자 중 척추지압으로 효과를 보았다는 믿을 만한 연구 결과가 있었다.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이부프로펜 같은 진통제도 효과적이다. 마약 성분이 포함된 진통제로 허리를 치료하는 것은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니다. 하지만 암과 같이 지속적인 약물 투여로 치료하는 증상에는 효과적이기도 하니 무조건 배제할 필요는 없다. 특히 겸상적 혈구 증상 치료에는 즉각적인 효과가 있다. 하지만 허리는 만성 통증으로 이어지거나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마약 성분의 약을 복용해서 중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천연 프로게스테론은 여성 골다공증 치료에 효과적이다. 피부에 흡수되는 크림 형태의 제품은 사용이 편리하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암 예방에 좋은 음식의 영향은 부분적으로 면역력 증강 효과에 있다고 한다. 암세포가 늘어나면 백혈구는 이를 꼭 알아차리고 파괴해야 한다. 우리 몸속의 무장군인인 백혈구는 영양을 잘 제공받고 지방과 싸우지 않아도 될 때 본래의 의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다. 뉴욕의 한 연구팀은 실험 그룹에게 지금까지 지켜온 식습관을 유지하되 모든 지방을 제외하도록 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실험 그룹의 혈액을 채취해 백혈구가 비정상적인 세포를 인식하고 파괴하는 능력을 분석한 결과는 놀라웠다. 그들의 면역력은 눈에 띄게 높아졌다. 채소와 과일, 곡물, 콩류는 저지방일 뿐만 아니라 베타카로틴, 비타민C, 비타민 E, 셀레늄처럼 면역력 증강에 좋은 영양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다. 신체적 변화를 위해 아주 많은 양의 채소를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면역력 증강을 위한 베타카로틴은 30mg으로 충분하다. 이는 큰 당근 2개로 섭취할 수 있는 양이다. 이제 채식이 건강에 있어 훨씬 유리하다는 사실이 새삼스럽지 않을 것이다.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독일 국립암연구센터 연구자들은 센터 직원들 중에 채식주의자와 비채식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여 연구 분석했다. 측정 결과 채식주의자의 백혈구가 비채식주의자의 백혈구에 비해 암세포를 파괴하는 능력이 2배 이상 높았다. 추측건대 그 이유는 채식주의자의 식단이 저지방이면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이요법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암 치료와 병행할 수 있다. 먼저 의사와 상의하여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암 치료법을 선택한 후 식이요법을 병행하면 된다. 진행 중인 암의 경우 진통제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너무 적은 양을 사용하거나 드물게 사용한다. 암 환자의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검사해 달라는 요청은 수도 없이 받았다. 그들의 진짜 문제는 항상 처치되지 못한 통증에 있었다. 마약성 진통제는 통증을 제거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쓰이며 효과도 좋다. 불행히도 일부 순진한 의사는 환자가 마약성 진통제에 중독되는 것을 염려해서 사용 횟수와 복용량을 충분하지 않게 처방한다. 가끔씩 정말 그래야만 하는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통증을 제대로 처치하지 못하는 것이다. 진통제도 항생제처럼 정해진 복용량과 사용 횟수를 지킬 때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 실제로 필요한 양의 절반만 처방하는 것은 옳지 않다. 환자가 특별히 적은 양을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다. 수련의 초창기 시절 입원한 암 환자를 돌본 적이 있었다.
4시간마다 진통제를 처방하다 알게 된 사실은 진통제의 효력이 3시간이면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암 환자에게는 통증으로부터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입원 중인 환자가 의사나 간호사에게 진통제를 요구한 후 기다리는 상황은 매우 흔한 광경이다. 간호사에게 진통제 주사를 맞을 때까지 아주 고통스러운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 가끔 의사와 간호사는 약물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환자에게 참고 버텨보라고 권하기도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환자가 일일이 진통제를 요청하거나 의사와 의견을 조율할 필요 없이 시간을 정해서 주기적으로 진통제를 투여해 주는 것이다. 환자가 진통제 사용을 거부하지 않는 이상 정해진 시간마다 진통제를 투여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통증 처치다. 본인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만성적인 암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면 현재 투약 상황에 대해 전문가와 상의해 보기를 권한다. 때로는 정신과 약물 전문인 정신과 의사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적절한 음식을 섭취하는 일은 차에 적절한 연료를 주유하는 것과 같다. 실수로 당신 차에 일반 가솔린 대신 모터보트용 연료를 주유하더라도 차는 움직이기는 할 것이다. 하지만 공회전이 거칠어지며 속도를 낼 수 없을 것이고 형편없는 동력과 연소되지 않은 배기가스는 끔찍할 것이다. 정상적인 운전을 한다고 볼 수 없다. 뒤늦게 실수를 발견하고 적합한 연료를 주유하면 엔진은 서서히 제대로 된 소리를 내면서 자동차 본래의 힘을 발휘하기 시작할 것이다. 많은 이들이 매일 자기 몸에 잘못된 연료를 주유한다. 동맥을 막고 호르몬 균형을 흐트러뜨리며 조직을 자극하고 통증을 악화시키는 음식을 섭취한다. 이들은 알맞은 음식을 찾아 몸의 치유 과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자기 몸이 건강한 상태를 느낄 수 있는지조차 모른다. 자기 몸에 맞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마치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난 기분일 것이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한 가지만 하라는 건 아니다. 음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치료, 수술, 약물이 필요할 때는 함께 병행하라는 것이다.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잡힌 음식 섭취만큼 중요한 건 없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증상에 대한 도움되는 음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책에 담겨 있으니 책을 꼭 읽어보시길 권하는 바이다.